이거 들으면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그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축물이 두바이에 있어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부르스 할리파라고도 하고 부르스 칼리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부르스 칼리파라고 하는 건물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높이가 윤미쌤의 마인드맵, 오늘의 미맵 출발합니다. 오늘은요, 아시아와 우리나라의 산업 변화와 영향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먼저 아시아의 산업 변화가 우리나라에 준 영향을 살펴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특징은 어떻고 또 어떻게 산업이 변화했는지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로 반대로 우리나라의 산업 변화가 아시아에 준 영향도 살펴봅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 어떤 방향으로 진출했는지, 그리고 너무 유명한 K 컨텐츠 한류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할게요. 개념 쏙쏙 고고!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올리원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점의 기적을 경험하라 미라클 사회역사 윤미쌤입니다. 자, 개념 쏙쏙 지금부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앞선 미맵에서 오늘 배울 내용 확인하고 오셨죠? 자, 오늘은요. 아시아의 산업구조 변화,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이 우리나라에 무슨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내용을 배우는데요. 크게 딱 두 가지입니다. 아시아의 산업구조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꾸로 우리나라의 산업 변화가 아시아에 미친 영향.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할 거예요. 자, 그중에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것은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시아의 산업구조 변화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어요. 기억을 조금만 떠올려 보자면 뭐 중국은 최근에 첨단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다. 그리고 인도는 뭐 1차 산업인 농업, 2차 산업 제조업, 그리고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비롯한 3차 첨단 산업까지, 3차, 4차 산업까지 엄청 발달했다. 그 다음에 또 뭐 베트남 같은 나라들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신흥 공업 국가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등등의 내용을 배웠거든요. 그게 아시아의 산업 구조의 변화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에 영향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그 내용에서 오늘의 개념 쏙쏙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1번의 내용인데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산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우리가 한번 행복한 상상을 해보자고요.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인구가 훨씬 많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야. 게다가 우리나라는 뭐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을 다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행복한 상상이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안에서 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상품이 다 생산이 돼. 원료도 우리나라 안에서 다 필요한 만큼 공급이 돼. 그리고 그렇게 만든 물건을 우리나라가 인구가 너무 많아서 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팔아. 한마디로 말해서 외국하고 뭐 사고 팔고 할 거 없이 우리나라 안에서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돼. 그러면 일본에 있는 내용 같은 거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나라의 산업 구조가 어떻든 우리나라가 딱히 영향을 받을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꿈 깨야죠.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건 그냥 행복한 상상일 뿐이고요. 우리나라는 경제에서 그러니까 국내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하는 걸 전문 용어로 내수라고 얘기하거든요. 내수 시장이 크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경제에서 무엇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냐? 상품을 만들어서 외국에 팔고, 원료가 부족한 나라니까 원료는 외국에서 사오고, 외국하고 사고 파는 거 우리 뭐라고 얘기했었죠? 무역이라고 했었죠.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경제 변화, 예를 들어서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뭐 중국이 뭐 1차 산업보다 2, 3차 산업이 발달해서 뭐 산업 구조가 고도화된다든지, 아니면 세계 경제 변화, 전 세계적으로 뭐 경제가 불황기가 닥쳤다든지, 뭐 석유값이 올랐다든지, 세계 경제 변화. 이웃 국가의 산업 구조나 세계 경제 변화 같은 것들에 우리는 영향을 크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크게 받아도 너무 크게 받는다. 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아시아의 산업 변화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 가장 크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건 바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이었어요. 바로 2번 내용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배운 거랑 이어지는 거잖아요. 중국, 그 다음에 뭐 현재 전 세계 인구 1위인 인도, 그 다음에 베트남,
그 외에도 뭐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도 해당될 거고 이런 국가들이 점점점 어떻게 되기 시작한 거야? 제조업이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인건비가 너무 비싸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들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중국이나 인도나 베트남 같은 곳에 저렴한 풍부한 노동력이 있다 보니까 그 노동력을 바탕으로 이런 나라들이 뭐가 성장을 했어? 제조업이 성장을 했고. 제조업이 성장하면서 그럼 우리나라에 있던 공장들이 다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들이 이런 지역으로 다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선생님이 이제 교과서들을 쭉 종합해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신발 산업의 어떤 역사적인 변화의 사례가 나와 있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발 브랜드들, 이 신발 브랜드들이 한 1950년대까지만 해도요. 신발을 생산하는 공장을 유럽에 뒀었대. 1950년대는 아직까지 유럽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경제 수준이 막 높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력, 인건비가 비싸지 않았던 거야. 그런데 이제 50년대가 지나면서 유럽의 인건비가 비싸진 거지. 세계적인 신발 브랜드의 생산 공장들이요. 그 공장, 생산 공장을 어디로 옮겼느냐? 1960년대 일본으로 굉장히 많이 옮겼답니다. 일본이 뭐 경제가 성장하고는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유럽이나 이런 서양 국가에 비해서는 인건비가 저렴했던 거예요. 60년대는 일본으로 생산 공장이 갔는데 일본이 급성장을 하기 시작했지 경제가. 그러면서 한 70년대가 되니까 일본의 공장을 유지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 공장들이 어디로 오느냐? 1970년대, 80년대에 우리나라하고 대만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70년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노동집약적 제조업 생산 공장들이 진짜 많았어요. 뭐 신발 공장, 옷 만드는 의류 공장,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았던 게 가발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요. 가발 다 사람 손으로 엮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그 당시에 이제 여성들이 가발 공장에 많이 다녔는데 가발을 너무 잘 만들어. 손기술이 좋아서. 그러니까 이런 노동 집약적 제조업들이 발달했던 거지. 신발 공장도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나라에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인건비가 비싸지죠. 90년대 넘어가면서 이 공장들이 중국이나 인도나 베트남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실제 사례를 알려드렸는데요. 그 내용이에요. 중국, 인도, 베트남에서 제조업이 성장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풍부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그 노동력이 비싼 우리나라의 경우에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아까 말했던 의류, 전자제품, 조립, 가발, 신발과 같은 그런 노동력 기반 산업들은 경쟁력이 떨어져. 경쟁에서 밀린다라는 거예요.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자, 일단 주변 나라들의 변화, 그것이 우리나라에 준 영향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된 이상 우리도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보다도 경쟁력이 강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기술 수준이 높다라는 거. 이게 엄청난 경쟁력이죠. 그래서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뭘 발달시키자. 엄청나게 가치를 늘려주는 첨단 산업.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힌트. 10만 원으로 반도체 재료를 사서 반도체를 만들면 가치가 엄청나게 불어난다. 그래서 첨단 산업을 우리가 무슨 산업이라고 얘기하더라?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얘기했었지. 아, 엄청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우리나라는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구나. 이게 결론이에요. 아시아의 산업 변화가 우리나라에 이러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교과서 속 자료 3번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것도 실제로 아시아의 산업구조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한국과 중국과 일본 세 나라의 선박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건 굉장히 규모가 큰 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생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980년, 90년 그리고 2000년대 이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1980년까지만 해도요. 일본이랑 한국이랑 중국의 경제 수준은 비교 불가, 격차가 엄청 컸어요. 일본은 진짜 짱 경제가 발달한 나라였고 우리나라는 막 달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중국은 저 밑에 있었죠. 자, 먼저 선박 생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을 한번 보세요. 이때까지만 해도 세계적으로 대형 선박은 이 아시아 3개 국가 중에서는 그냥 일본이 독점적으로 생산을 했죠. 선박 생산 1위. 근데 우리나라가 1980년이 되기 전 한 197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대형 선박을 만드는 사업에 참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씩 일본의 뒤에서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그러면 언제 대형 선박을 만들기 시작했느냐? 중국은 90년대 들어와서야 선박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 2000년대 들어갔을 때 중국의 선박 생산의 그래프의 변화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기울어서 가는 게 아니라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선박 생산을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늘려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순식간에 두 나라를 역전해버리죠. 그래서 현재는 어떻다? 전 세계적으로 대형 선박 생산량이 이 지금 세 나라를 비교를 했을 때 제일 첫 번째가 중국. 한때는 일본 1등이었는데 그쵸? 완전 3등으로 밀렸죠. 세 나라 중에 2등이 한국.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가 일본.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도 출발은 비슷해요. 1980년대가 되기 전에는 이 세 나라 중에서는 자동차를 생산을 하는 건 일본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동남아시아 가면 일본차 진짜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1980년에 자체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뭐 많지는 조금씩 늘어나요. 그러다가 중국이 또 1990년대 들어와서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선박하고 너무 비슷해. 2000년대 들어가면서 또 미친 듯이 자동차 생산을 많이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세계 자동차 생산량에서도 이 세 나라의 등수가 어떻다? 중국. 그 다음이 일본. 마지막 세 나라 중에서 3등이 한국.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 세 나라는 동아시아의 이웃에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이웃에 있는 국가의 산업구조 변화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교과서 속 자료였습니다. 자, 1번 내용 끝났습니다. 이제 2번.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가 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해서 살펴볼게요.